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유증의 문제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앞에서 잠깐 사실 상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질문들을 정확하게 주시네요. 사실 상법과 관련해서는 왜 상법 기업의 형태로, 그러니까 회사의 형태로 승계하는 것들을 상정해 놓는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주식을 취득하도록, 후계자가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가업승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을 취득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뭐 여기 주주의 권리들이 있는데 뭐 상법 공부해 보신 분들은 뭐 이거 다 들어봤던 것들이에요.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근데 보통 자의권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회사를 경영하고 소유하려고 할 때는 어떤 것도 중요해요? 주주총회, 이사회 뭐 이런, 그쵸? 공익권도 사실은 우리 뭐 주주총회에 거의 주주들이 참여하는 경우 거의 드물긴 하지만 어떤 가업이든 이게 형식적이더라도 주주총회, 그 다음에 이사회와 관련해서도 공익권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특히나 의결권은 왜 중요할까요? 회사법은 조직법이에요. 회사법은 조직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조직은 개인의 의사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조직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결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의결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가볼까요? 주주의 책임은 뭐 있는데 나중에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도 주식을 관련해서 주식 자금, 그 세금을 납부할 자금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중에 주식을 어떻게 인수하고 주식을 승계하려면 주식 전체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을 다 승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때 신주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전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내가 어떤 기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잘 승계를 하고 싶으면 80년대, 90년대에 다른 우리 보통 큰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좀 찾아보시면 그대로 지금은 활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신주인수권을 발행하고 또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그 신주인수권을 나중에 보면 신주를 발행하고 실권을 시키죠. 신주인수권을 아버지가 원래는 그러니까 보통 신주를 주식 발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을 발행해서 신주인수권이 아까 주주의 권리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를 했다는 이유는 왜 포기를 했을까요? 포기를 하고 그걸 누구한테 제3자한테 배정하려고 하는데 그 제3자가 누구냐면 아들이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회사법이 굉장히 여기서 신주인수권 이런 거 굉장히 그냥 제가 개념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조직법상에 있는 것들을 자본거래라고 하는 거는 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예요. 그러니까 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들을 활용해서 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를 활용한 방법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권리와 의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 평등의 원칙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종류 주식이라는 거. 종류 주식이 뭐죠? 갑자기 그 대학교 와서 공부하는 느낌이죠. 근데 제가 대학 교수라서 실무가가 아니라서 조금은 재미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이론적인 것들은 무장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종류별로 다 주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주식의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신주인수권. 근데 우리 일반적인 주주들은 뭐가 관심 있죠? 배당만 관심 있죠. 주주총회 참석해서 의결하고 싶어요? 의결권 행사하고 싶어요?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무관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하나씩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런 각각의 종류 주식 원래는 그 모든 권한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아까 주식 갖고 있는 권리를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종류 주식이라는 거는 그 권한의 일부분만을 갖고 있거나 우선해서 갖는 거. 우선주라는 건 뭐가 그러면 우선할까요? 우선주는 배당이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배당이 우선하는 조건은 어떤 걸까요? 의결권을 제한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을 그러니까 회사가 필요한 거, 의결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어떤 때? 경영권 방어를 하려면, 그쵸?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경영권을 소유하려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 회사가 승계되려고 하는데, 다른, 오로지 100% 다 갖고 있는 회사라면 상관은 없지만, 보통 가업 일으키다 보면은 형제 간에 같이 가업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친구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주식이 분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경영권 방어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실은 종류 주식을 활용해야, 후계자를 선정해서 후계자한테 주식을 승계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사주하고 종류 주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 주식을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아까 말했던 전환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 전환 주식이나 상환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상환 주식은 어떤 거가 상환 주식이죠? 전환 주식은 지금 발행해서 채권 형태였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될 수 있는 게 전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 주식들은 회사에 결국 종류 주식을 이렇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회사가 필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런 종류 주식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업승계나 기업을 어떻게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종류 주식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법이나 세법, 민법 사실은 따로따로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냥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 개념들이 엮어졌을 때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좀 끊임없이 다들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여기 특강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대학교 때 배웠던 공부들보다 실무에서 배우는 공부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실무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냥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 마찬가지예요. 주식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 종류 주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곳곳에서 사용돼요. 물론 가업승계에서만 이게 꼭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 주식들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각 회사들에서는 이 종류 주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본인이 혹시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주식 양도하고 사실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주식 양도를 통해서 상대방 경영권을 이제 방어하려고 할 때도 주식 양도의 자유하고 제한이라고 있는데 가업승계 또는 경영권 방어 등의 이유로 주식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한한다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사업인데 기업들 중에서 본인의 상대방에 있는 기업들에게 주식이 양도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주식 양도와 관련한 거랑 주식 평가의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이 주식들이 어떻게 활용되어져 있는지를 각각의 종류 주식별로도 알아야 되고 이것들이 의결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회사의 이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식 양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주식 평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후계자에게 승계하는 시점에서 주식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승계하는 시점에 주식의 가격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겠죠. 그래서 주식의 가치를 낮추는. 근데 아까 앞에서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자산,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토지나 건물이죠. 근데 토지나 건물의 자산 가치를 낮추기는 사실은 어렵죠. 근데 주식의 경우는 주식은 평가할 때 자산과 손익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도 물론 뭐 아무 때나 그 낮출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토지나 부동산에 비하면은 주식의 가치는 오히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가업승계를 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업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법인을 형태로, 근데 여기서 보통 뭐 주식 가치를 낮추는 방법, 뭐 이렇게 순손익을 가치를 낮추게 하는 방법, 제가 뭐 쭉 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승계자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승계 시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앞에서 뭐 가업 승계하는 거, 준비하는 거 절차에서 1년이면 된다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1년 가지고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열고 해놓는 것들이 다 그 방법이 맞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하나하나에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뭐 승계 시점에 승계는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낮출 수 없으면 그냥 승계해야 되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런 방법들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 시점에 하나하나 고려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승계하는 거지만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그 전후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적인 방법이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세무와 관련된 절세 뭐 지식들도 보면은 그것들 뭐 다 한꺼번에 A, B, C, D를 열고 하면 A, B, C, D를 한꺼번에 싹 조합해가지고 활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본인 사정에 있어서 A라는 방법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B라는 방법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뭐 각각의 것들은 근데 사실은 이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못하는 경우들이 지식을 알지 못하면 이용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업 승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보통 자녀가 태어나면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여기서도 보신 것처럼 이사로 등재하는 게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도 뭐 기사들도 보시지만 20대 뭐 대학 들어가자마자도 그리고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생들도 많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이 당장에 보통 이름만 올라가 있고 실제로는 뭐 이사회를 참석하거나 그것도 다 뭐 허수로 작성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보통 기업들 중에서 비상장 기업에서 이사로 등재해 놓는 이유는 뭐죠? 보수 때문에 그렇죠. 보수 때문에. 그러니까 급여 처리를 하려고 올려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왜냐면 급여 처리를 해서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법인의 이익을 줄이려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승계자인 경우, 후계자인 경우는 그 자금이 계속해서 출처가 분명해야 돼요. 나중에 보면은 어떤 돈으로, 어떤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사의 보수로 조금씩 해서 그것과 같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회사 편에서는 급여 처리를 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금 출처를 대비한다는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 선임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의결권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어떤 것들, 왜 이사라는 개념, 조직법상 회사는 전체는 개인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법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의미는 조직법에 있는 모든 요건들을 갖춰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법을 뭐 전체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사와 관련해서 보수 활용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금방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사이기도 하지만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게 중요한 거다. 가업 승계 완성은 대표이사직을 물려주는 건데 세법상 가업 승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대표이사
후계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후계자에게 대표이사직을 물려줘야지만 그 가업승계 제도를 신청하고 나서도 만약에 대표이사직 물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후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과 관련해서는 쭉 살펴보시면 이거는 제가 계산 구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좀 참조하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계산 구조하고 근데 세율은 상속세 세율은 대충 알죠. 10%, 20%, 30%, 40%, 50%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가업하면은 30억이 훌쩍 넘죠. 일반인들도 30억이 넘는데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몇 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고 봐야 돼요? 50% 세율이. 근데 50%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자산 가업이 승계되려고 할 때 어떤 설문을 했는데 설문 중에서 가업 승계에서 가장 큰 장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했을 때 세금 부담이 50%가 넘었어요. 세금 부담이라고 답을 한 사람, 응답한 사람이 50%가 넘을 정도로인데 실질적으로 30억 초과하면은 50% 세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업을 그냥 정말 재원을 마련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가업을 승계를 제대로 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가업 승계하거나 뭐 재벌들이 승계하는 과정들 뭐 변칙 증여다 이런 말들. 근데 사실 의도적으로 변칙 증여했던 것들도 뭐 그거는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50%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증여와 관련해서는 아까 완전 포괄주의 도입된 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이건 이론적인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뭐가 개정됐죠? 증여재산 공제액이 바뀌었죠. 어떻게요? 옛날에 3천만 원하고 1,500만 원에서 지금은 5천만 원하고 2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좀 더 증여재산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공제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공제 우리 그리고 최근에 자산의 가치가 급증한 거에 비하면 공제액이 적어서 실제로는 세를 신고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산 자녀들에게 금융상품 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냥 뭐 결혼 자금 대주고 뭐 결혼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가는데 그 금액이 5천만 원보다 훨씬 큰 경우들 뭐 유학 자금 대주고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데 과거에는 이런 게 포착이 잘 안 됐는데 최근에는 포착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현실에선 증여하고 있는데 증여재산 공제액이 너무 작지 않은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어서 올해 개정이 됐는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유학자금도 다 여기 포함시키는 건가요? 10년 규정을 했어요. 근데 원래 교육비는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 규정에 가보면 통상 인정할 수 있는 교육자금은 증여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유학 자금 정도 되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좀 달라지겠지만 그 금액이 큰 거는 증여로 보죠. 그러니까 모든 유학 자금이 증여로 본다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근데 그거는 결국 해석의 문제에 들어갑니다. 등록금 영수증을 지한다고 해도. 예, 그렇죠. 금액을 가지고 그러죠. 뭐 결혼식 때 축의금 같은 거 받은 경우도 축의금이 보통은 뭐 축의금이 집을 한 채 살 정도로의 축의금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 옛날에 어떤 장관 같은 경우에 축의금을 결국에는 그 아버지한테 온 거랑 똑같다라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축의금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까지는 비과세 되고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는 경우는 증여로 봅니다.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 여러분들이 봤던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상속이고 요건들을 한번 보면 18세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이건 후계자가 2년이고 단독 승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 신고 기한
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된다. 근데 이런 요건들을 다 충족하는 거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충족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표이사로 갑자기 취임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단독 승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 뭐 자산이 승계될 수 없는 단독 승계 요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년 전부터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해서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그거는 2년 전부터 나중에 취임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과거에는 이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10년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바로바로 충족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오늘 이 본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저거를 예, 그럴 것 같아요. 가업 상속 공제 중에 이제 그 3번의 단독 승계라는 건데 그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회사를 한 회사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죠. 비상장 기업들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이제 세 개 회사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자녀가 6명 있는데 지금 단독 승계 요건에는 1인이 그 세 회사를 다 그 승계를 받아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이 모든 거를 다 받아야 되는 걸로. A라는 그 회사 지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업 상속은 그래요. 상속이라는 거는 앞에 제가 설명을 조금 뛰어넘었는데 상속하고 증여의 개념 그래서 항상 다른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렇게 규정을 할 수밖에 없냐면 상속은 뭐 증여는 상속하고 증여는 아까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차남하고 뭐 장남하고 다 나눠줄 수 있지만 상속은 뭐냐면 피상속인의 권리를 모두 다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권리를 하나의 재산, 지금 우리 상속세 보면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재산으로 해서 피상속인의 자산을 오롯이 다 이렇게 승계할 때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문제점이 많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 제도가 아마 개선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될 여지는 굉장히 많고 단독 승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많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단독 승계가 아니고 뭐 그 자녀들이 3인이 같이 승계하거나 이래도 다 허용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가업상속 공제도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저희 ABC 이사가 틀리면 행정관이 3명이면 각 하나씩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는 현재 요건들이 그러면 일단 장남이고 장남 하나 할 때 회사를 3개를 다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이 중소기업이라는 게 근데 앞으로는 제도의 개선의 여지가 있고 단독 승계에 대해서는 이 단독 승계 요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근데 여러분은 아마 지금 실무하시는 분은 구체적으로 뭔가를 얻고 싶어서 오셨을 테지만 제가 강의하는 거는 초점은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제가 민법, 상법을 왜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설명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 특례 제도만 공부해가지고는 사실은 가업상속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당장에는 특례 하나만 알고 어떻게 절세하는 것만 아는 게 중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앞에서부터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실무하신 분들하고 조금 요구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앞으로 어떻게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특례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선돼가고 뭐 기업들이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는 계속해서 확대돼 갈 거는 분명하고 요건도 변화는 있어요. 근데 특례적인 제도들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가업상속 아까 뭐 500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혹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업상속과 관련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있죠.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부동산 임대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조세특례제한법을 가보면 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중소기업에 있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특례에서 배제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특례에서 배제되는 업종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뭐 같은 음식업이라도 뭐 유흥주점업 뭐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다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이라고 다 되는 거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업상속공제 여기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 그러니까 증여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업승계에서 가업승계하고 가업상속을 우리는 같이 쓰지만 세법에서는 따로 구별하는 이유가 상속하고 증여는 그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상속하고 증여는 무상 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세법에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 효과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상속하고 증여는 구분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해요. 가업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죠. 이건 증여세 과세 가액 특례이기 때문에 증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보통 가업은 50% 세율이 적용되는데 10%만 세율이 적용하도록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증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상속 시 다시 상속세를 원래 그 세금으로 정산을 해요. 근데 가업승계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이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요건들이 있고 금액도 굉장히 좀 크죠. 근데 증여는 또 달라요. 근데 이 증여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려해야 되는 거는 증여 당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상속 시 다시 정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시 정산하는데 정산할 때 이 업종이 유지되어야 되고 막 이런 요건들이 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도도 굉장히 요건은 복잡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당장에 50% 세율을 적용된다고 하면은 부모들 세대에서 자녀들 세대에 증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사후 시점에 가서 다시 정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다음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세법과 가업승계와 관련된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창업자금이라는 게 같은 가업에 해당되는? 아니, 이거는 아니에요. 창업자금은 새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창업할 때 지원해 주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자가 부모이면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대줄 수 있는데 창업자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고령화 세대에 들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자산이 다 어디에 묶여 있냐면 60대, 뭐 50대, 그 강남에 있는 빌딩들은 다 강남에 있는 빌딩들, 뭐 자산들 다 60대 이상이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옛날엔 중소기업의 창업주의 나이를 그 경영자의 나이가 평균 한 50세였어요. 근데 지금 57세, 58세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7년, 8년 사이에도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노인 세대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자산을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갖고 있는 건 똑같은 자산이 변하는 건 아닌데 활용도가 달라겠죠. 보통 어때요? 안정적인 자산과 투자 자산. 근데 경제가 돌아가려면 안정적인 자산에만 계속 투자되어 있어서는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특례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제도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특례 제도예요. 그러니까 특례 제도라는 거는 또 한 가지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일정 기간 있다가 폐지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상속세 증여세법에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폐지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제도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도 폐지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세법과 가업승계까지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거는
가업승계요 세무전략. 처음에 뭐 오신 분들은 세무전략이라고 그래서 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 강의를 준비할 때는 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까라고 했어요. 그리고 책들을 보면 주로 이 부분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세법도 했고 또 상법도 조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보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세법과 관련된 지식 가지고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 봐도 되게 한계가 있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대학원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원에 와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공부를 하는 방법 측면에서도 사실은 한 분야의 공부만 하면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 이제 몇 분 대학원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대학원 뭐 부동산 전공에 들어왔을지라도 부동산 전공 수업만 듣지 말고 MBA 전공 관련된 수업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 살아있는 지식으로 여기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왔는데 와서도 부동산 관련된 공부만 한다. 굉장히 오히려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식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엮어가야지 그게 산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세법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민법, 상법 다 이렇게 엮어야 되고 또 가업승계는 제가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법학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지만 법학 측면 말고도 경영학, 회계학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가지고 또 접근할 수도 있겠죠. 특히 아까 말했던 경영 이념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후계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교육시키고 양육시킬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려고 하면은 다른 전공들도 수업을 들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특강은 한 전공에 있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또 실무가도 데려오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3주짜리, 4주짜리 계속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생들 말고 다른 일반인들 여기 오신 분들도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지난번에는 4주짜리 자산관리 전문가 과정도 했고 또 이렇게 공개를 계속 하려고 해요. 저희들 강좌들을. 그래서 관심 두시고 저희 홈페이지 가끔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이런 강의들이 다 맞는 강의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골라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